네, 세 번째 임원퇴직금 얘기인데요. 제목을 선생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부담의 절대 강자. 만약에 배당을 10억 받으면 세금 얼마 낼까요? 세금 안 냅니다. 10억 세금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억 정도의 금액을 뭐 급여나 상여나 뭐 배당 이렇게 받으면 거의 아마 반을 내게 될 거예요. 세금을 반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배당세 공제 효과 때문에 주주 단계는 뭐 30%대 부담일 수 있지만 이제 법인세 효과 이걸 감안하면 어쨌든 국가에 거의 반을 내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 강의는 시작을 할게요. 이게 임원퇴직금 시뮬레이션 하는 엑셀인데요. 2012년에 입사한 분인데 한 20년도 근무를 해가지고 32년에 퇴직하는 걸 가정한다고 그러면 회사의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로 지급을 하고요. 20년은 2배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규정의 세부 내용을 이제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든지 한도 계산하시려고 그러면 퇴직 직전 3년 총급여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2019년, 18년, 17년도 총급여 데이터가 필요해요. 한도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를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요 당시에는 연봉이 한 1억 정도였고요. 회사가 좀 커져가지고 3억 정도였어요. 퇴직하는 당시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정관에 정한 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금액을 커서를 놓지 말고요. 그러면 정관사 지급할 퇴직금 10억 정도가 되고요. 한도 계산하죠. 이제 한도랑 이거 똑같이 준다는 정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바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10억을 지급하게 되면 세부담이 19%가 되고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7.05% 감안하면 19에서 7.0%는 11점 몇 %예요. 왜냐면 급여배당 받으면 건보를 내지만 퇴직금 건보료 대상 아니잖아요. 10억일 때 10%, 11%. 이거 거의 거저 아닙니까? 대한민국 누진세 구조에서. 이만큼 퇴직금은 매력적인 소득이라는 겁니다. 세부담 측면에서. PPT가 이상하게 열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매력적인 소득인데 왜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이렇게 세부담이 적은 소득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퇴직할 때 한 번 주는 소득이잖아요. 연봉은 매년 받는데 매년 반을 내야 되는데, 퇴직금 이렇게 세부담이 적은데 한 번밖에 못 주는 소득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퇴직할 때 받는 게 퇴직금인데요. 예로 인정되는 게 뭐냐면 중간자산 사유라는 게 있어요. 중간자산.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지금 경영하시면서도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놓치지 않고 써먹으시라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유들이거든요.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를 중간 생각하실 때 유심히 보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임원퇴직금이잖아요. 임원의 범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 부사장 등등등 이사의 구성원, 조청령 선임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이 보면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부터 이제 4가 1이 이제 이사의 구성원이잖아요. 등기된 사람. 등기된 사람이 임원인데 등기되지 않았지만 등기된 사람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임원이라는 거예요. 세법은 임원의 범위를 실질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기된 사람도 임원인데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된 사람이랑 비슷한 일을 하면 임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역시 실무를 또 접목시키면 이 형식과 실질이 항상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이 임원인 사람을 등기하고 실질이 임원인 사람은 그냥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질은 부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회사 임원퇴직금이 3배로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중간에. 그럼 이 부장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금을 줘야 돼요.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3배를 줘야 돼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회사는 뭘로 주려고 하겠어요, 처음에는? 네, 부장이니까 네, 근로자 퇴직금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네 하고 그럼 나가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죠? 근데 이 친구가 상법을 좀 공부한 친구예요. 오, 나 등기했는데 나 3배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 회사가 야, 우리 세법에서 임원은 실질 판단이야. 그럼 등기가 잘못된 거지. 넌 부장이잖니. 넌 근로자야. 이거 받고 나가. 그거 내 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요? 한번 붙어봅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송하자는 얘기예요.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은 여기 보면 이제 실질은 임원이 아닌 그 형식적 명목상의 이사일지라도 상법상 등기를 하게 되면 상법이 정한 이런 권한, 책임, 의무의 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상법의 법리에 따른 공익을 더 높이 쳐서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임원퇴직금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법원에 가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대표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실질 임원이 아닌 사람 함부로 등기 올리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직원 중에 혹시 대표님이 김 팀장 우리 등기 한번 해라 그러면 얼른 인감대다 갖다 주세요. 나중에 3배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의 법적 근거. 자, 아까 이제 상법세법을 같이 보면 퇴직금에 대한 게 상법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걸립니다. 아까 보셨던 보수할 때 보셨던 그 조항이 똑같이 걸리는 거고요. 이제 세법에는 시행령 43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고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퇴직 직전 1년 청급에다가 10분의 1 곱하고 그 선정수 곱한 금액을 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정관에 얼마를 주겠다고 정하면 강행 규정 형태가 되는 거고요. 줘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연봉계약서 기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임원이 없고 대표가 퇴직할 때 정한 게 없었다고 한 배 주면 세무상 문제 안 생기는 거죠. 주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이 조항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임원퇴직 규정을 따로 다 정하죠. 주총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대부분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아까처럼 우리 첫 시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법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무효인 상태인 겁니다. 다시 보완해 놓으셔야 돼요.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 정관에 정한 금액을 송금 인정하는 이유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법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의 특별결의라는 엄격한 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결의를 거쳐서 정했다고 하면 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법리가 숨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송금 요건. 자, 이게 임원퇴직금의 송금사용 요건입니다. 임원퇴직금은 아무리 적은 회사도요, 대부분의 비상장이 업력이 막 30년 뭐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최소 1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봉이 좀 높으시고 근속기가 길면 30억, 40억 이렇게 나옵니다. 퇴직금 볼륨이. 그래서 이제 요건이 이 세 가지가 엔드 요건이거든요. 정관 요건, 정관 잘 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관의 내용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절차, 무효인 상태가 되지 않게끔 그런 관리가 우리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 사유일 때 줘야 됩니다. 퇴직 사유일 때 줘야 되고, 그 다음 이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이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해 봤더니 30억이에요. 그럼 대표님이 은퇴할 때 30억의 현찰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시금으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일시금 못 주겠죠. 그럼 송금 요건이 위배입니다. 분할 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금 요건 충족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 하는 분들이 보험 제안을 하죠. 보험금의 재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보험이 싫으면 근로자랑 같이 뭐 퇴직연금을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적금은 10년짜리 적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딱 퇴직할 때가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 일이 다 생겨요. 퇴직금 뭐 포기하고, 분할지급하고, 미지급하고, 일부지급하고, 뭐 가제금이랑 상계하고, 뭐 부동산으로 지급하고, 뭐 별 일이 다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급할 수 있는 범위의 적절한 규정, 꼭 3배 정할 필요도 없죠. 뭐 2배 정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실정에 맞는 그런 규정을 정하셔야 되고요. 정말 퇴직할 때가 돼서 일시금 요건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다. 그때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냥 에이 나 안 받아도 돼.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어리석은 포기예요. 현명한 포기를 하셔야 되고 사례 나옵니다. 이따가. 그래서 이게 퇴직금으로 송금 인정되는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정말 은퇴할 때가 퇴직 사유인데 이게 이제 중과장 사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란색 요 4가지 정도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암기. 실무에, 특히 실무자분들은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대표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변 이런 사유가 생기면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 구입하실 때 퇴직금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집이 있어요? 팔아요, 그러면. 네. 1년 전세 살고요. 퇴직금 받아서 좋은 집 사면 되죠. 그게 텍스 플래닝이에요. 그럼 거래의 그림을 그리는. 김장 이런 데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나중에 소송 붙어서 했을 때 대법까지 갔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죠. 시나리오로.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약이요. 뭐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게 잘 보세요. 대표님 이런 거 잘 보세요. 아프면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끊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자, 그 진단서 대상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다 됩니다. 네? 남편이 대표로 있습니다. 부인이 뭐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럼 퇴직금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큰 병에 걸리셨어요. 3개월 이상 진단서를 끊을 수 있어요. 대표님의 퇴직금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이 연말전 때 기본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리스크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중과자산 대상자인 대상자를 정하는 거지, 소득세법 정하는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소득금이 있어도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안 된다고 보는 세무사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여튼 뭐 실제 그런 팩트가 생기면 이제 세무팀에 대한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나면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까 이게 볼륨이 이제 실제 저희 기자업체 사례예요. 32년 실제 올 연말쯤 퇴직할 때 사례인데, 어떤 사례냐면 저 양주에 있는 스포츠 용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매출 한 100억 정도 해요. 단일품으로 100억을 해요. 대단히 마케팅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업무적인 상담을 이제 하고 둘이 사옥을 지었거든요. 양주에다가 땅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베란다에 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가 선생님 지난주에 저기 집사람 막 응급실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온 몸에 피부 발진이 와가지고 막 열도 있고 막 그래서 응급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퇴직금을 연구한 세무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연구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빨리 쾌차하게 빌게요.
이러고 말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네, 진단서 발급 일단 하시라고. 당연히 3개월 이상 집요치료 치료 나옵니다. 의사가 세브란스에서 진단서 끄는 건데, 그 의료법상 그 진단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요한다고 진단 나와가지고 중환한 게 12억 정도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사회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되는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하는 대표님이 이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상근하는 분이 계시면 급하게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비상근으로 이제 돌리면서 퇴직금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상근을 근무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걸 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모님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회사도 많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분도 의외로 많으세요. 저는 그건 이제 임원을 일단 취임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공부했잖아요. 근로자의 지위하고 임원의 지위는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근로자에다가 임원 취임시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더 줄 수 있죠. 그죠? 근로자로 급여 300이라고 그러면 임원 취임시키면 500, 600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뭔 차이가 있어요? 임원이 되면 임원 퇴직금 3배, 2배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원이 G만 바뀌어도 그렇게 볼륨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상법상의 그 의미, 임원이 된다는 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임원 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법이 정한 그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런 법리에 적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그 카드를 쓸 수 있다. 천재지변도 가능한데, 이건 뭐, 우리 서울 지역은 천재지변이 거의 없죠. 그죠? 불나면 할 수 있습니다. 불나면. 불나면 할 수 있고, 뭐 수해나면 또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선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천재지변이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피해 사실 확인서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일단은 가장 완벽한 거는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있고 그러면 완벽하죠. 그러면 중간에 할 수 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일단 퇴직 처리 하셨다가요. 2달 있다 다시 복귀하세요. 이런 분도 있죠. 안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퇴직이라는 수단을 쓰려고 그러면 시나리오를 쫙 짜셔야 돼요. 일단 해외 한 3개월 이상 갔다 오셔야 돼요. 그죠? 3개월 일단 갔다 오시고, 어디 치킨집 하나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일단 한 1년 하다가 망해먹고, 그 다음에 복귀하면 모르겠어요. 의사가 진단서 안 들어가주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의사 면허 내놓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세무조에서 그것까지 확인 안 하니까. 가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가면 그런 거짓말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컨설팅 회사들이 서류 위조, 연조 다 하거든요. 근로계약서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회사 대표님들이 돈이 있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듣죠. 정원 진단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시죠? 근로계약서도 근로자 입적사항도 안 하는 게 없는데 지네가 대표자한테 입장 받아서 전 선생님, 저 그 서류 위조했던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고용센터에 가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길래 왜 이걸 퇴사한 사람의 중성분수를 왜 달라고 했더니 안 줬더니.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범 처벌로 고발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일반 형법상도 공문서 위조. 네, 심각한 범죄인데 그거는. 요새 그 보험 쪽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요새 영업 환경이 안 좋거든요.
저희가 네. 고용인대 세금에서 근로경사가 없어서 안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한국받아. 그러니까 들으셨죠?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영업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니까 고발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빌미로 걔네들은 그냥 뭐 진단서, 뭐 글로 다 만들어 막 가요. 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메이스탁 그 해결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인데 그 사람 메이스탁을 상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 계약을 요구를 하는데 막뭐 1,000만 원짜리 들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면 못 들어줄 수 있잖아요. 상담 과정에서 이 친구가 메이스탁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신 보험 안 들어주면 이거 메이스탁 고발해버리겠다고. 세무서에 투소 넣겠다고. 이런 쓰레기도 봤어요. 이제 그건,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 세무 대리인이랑 긴밀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텍스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도 안 생겨요. 항상 3년, 4년 뒤에 터지는 거잖아요. 그때 뭐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다른 그런 사법상의 불이익까지 생긴다고 그러면 이건 그냥 사형 감옥 갈 수도 있는 건데, 안 됩니다. 세금 낼 거 내고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고 사업하시는 게 낫지. 하여튼 이 임원퇴직금은 이제 합법적일 때 얘기입니다. 진짜로 아플 때 위조 이런 거 진단서 위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 사유일 때 퇴직금이 진짜 퇴직금이고 이게 아닐 때 이제 그렇게 가짜로 하면 가직금입니다. 가직금 추가로 10억 생기는 겁니다. 네. 가직금이 횡령죄 구성하나요? 네, 횡령죄 구성됩니다. 네. 다만 과세관청에서 이제 그걸로 검찰에 고발 조치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걸릴 수 있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퇴직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 소득이에요. 지금 이제 급여나 배당은 매년 받는 소득이니까 당장 규정정비 집행할 때 어떤 그런 요건 이런 게 중요한데 퇴직금은 뭐 미래 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정관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가 많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꼭 보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시금 지급 요건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급할 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자금 사정이 예의치 않을 때 뭐 이런 포기, 분할지급, 뭐 다른 채무 상계 뭐 등등의 일시금 요건 위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정산 합의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분할지급도 안 되고요. 보험계약으로 주는 거 인정은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장점이 연분연수법 계산 있죠. 4대 보험료 안 내죠. 불구해서 종결되죠. 주식가치 요거는 생략할게요. 퇴직금을 처리하게 되면 단기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장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가 많이 혼돈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사항이에요. 임원퇴직금은 지급하는 게 법인이 지급을 하죠. 받는 사람은 임원이죠. 그 사람은 개인이죠. 그러니까 지급은 법인이 지급하고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이에요. 이제 받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배 넘는 거 근로로 과세되고 2배는 뭐 2배 넘는 건 20년 이후는 2배 넘는 건 근로로 과세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 법인세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얘기예요. 소득세법 얘기. 자, 세법이 터치 불가한 영역이 상법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송금해서 산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너도 나도 주청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청 투표기로 퇴직금을 5배, 8배, 10배, 많게는 30배 이렇게 준다라고 주청을 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면 퇴직금은 30배 있어요. 물론 조사당해서 송금사에 상해청 당했습니다. 세금 100 몇십억 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퇴직금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소득이에요.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라는 개념으로 탄생한 게 퇴직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많이 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분연수법으로 계산하고 합산도 안 해요. 노후자금으로 쓸 돈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건데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막 몇십억, 몇백억을 예. 그래서 세금 조금 내고 이렇게 악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하고 제재한 게 2012년인데 이 법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시행령 44조 사항을. 정부안에 정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되 뭐 3배 이상은 안 돼. 라고 정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부안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네,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상법에요.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님 고민했겠죠. 이거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뭘 바꾼 거예요? 소득세법. 야, 니네 30배 줘? 그래, 줘라. 3배만 퇴직금을 인정하고 27배 근로로 때려버릴 거야. 근로로 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세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너도 주총을 열긴 열었는데 예전처럼 30배 못 하는 거예요. 다 3배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들었죠. 지금 받는 자의 소득 구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주총 여러가 임원퇴직금 10배로 준다.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7배 근로로 과세되니까 미쳤어요. 우리가 세금 많이 내려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득금이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급자와 받는 자의 법이 틀리고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 제한이 2012년에 생겼어요. 3배까지만 퇴직금 인정하겠다는 게 생겼고, 20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일어나요. 20년 이후는 2배까지만 인정할 거로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1년 이전은 정활자금이 다 금액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안에 우리는 전체 그냥 5배로 주겠다 라고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때 거는 다 인정받고 12에서 19는 2배가 근로로 과세되고 20년 이후는 3배가 근로로 과세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노란 덩어리가 안 나오게끔 설계하는 게 일단 합리적인 설계죠. 미쳤어요. 근로소득 세금 반 내려고 하겠어요. 한꺼번에 막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퇴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파란 덩어리만 나오게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요때 거는 3배 주고 요때 거는 2배 주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한도랑 똑같이 준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죠. 시뮬레이션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 이게 한도 조항이에요. 한도 조항. 소득세법 22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얼마를 준다는 규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한도 초과가 안 나오니까. 다시. 네. 이거 이제 스토리고요. 예전에 30배까지 있고요. 이때 제재를 했고, 연봉제 전환 중간선 이때 또 금지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20년 이후는 2배 넘는 거 근로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상법과 세법의 내용 받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지금. 지금은 예전에는 몇 배로 주느냐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세요. 적용 범위. 이 규정을 회사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 임원이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 계약에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 계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등기 임원만 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관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제 임원이 아닌 사람은 등기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부장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임원 퇴직금을 3배로 2배로 받을 사람만 등기를 올렸어요. 그렇지 않은 임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 안 올린. 그 사람 이제 별도 계약에 의한다고 했죠. 그럼 별도 계약으로 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할까요? 안 정해요. 안 정해요. 그게 문제예요. 안 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 임원이 퇴직할 때 이제 분쟁이 생겨요. 안 정했잖냐? 나도 근데 실질 임원이다. 네. 니네가 정관은 그렇게 정했지만 세법에서는 실질 판단이 되니 나도 임원이니까 세배 주세요. 네. 왜냐하면 퇴직금이 근로자 퇴직금이 3배하고 이 차이가요. 한 배냐, 3배냐 차이가 몇 억이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별도의 계약이 만약에 이제 임원이면 우리가 그 보수 계약이잖아요. 예, 연봉 계약서 닿게 되겠죠. 별도의 계약할 때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해 버리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퇴직금까지 업무를 해버리면은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근로자라 그러면 그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면 또 이제 실질 판단하겠죠.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겠죠. 네. 그럼 별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봉 계약서에 이제 뭐 퇴직금을 포함으로 하는 건지 별도인 건지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례 2가 이제 그건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봐요. 그럼 대표님 등기한 사람은 세배 2배로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임원들은 근로자만큼 퇴직금을 주고 싶으세요? 그것도 주기 싫으세요? 물어봐요. 그럼 아니 뭐 1배 정도 줘야지.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줄 생각을 하고 그냥 규정에 담아버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저렇게 해놓고 애매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세배 달라 하거나 또는 뭐 너는 임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 반대 주장이에요. 사실 나는 근로자였어라고 근로자 퇴직금 마저 가지고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돼요. 자기한테 유리한적으로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 계약으로 해서 퇴직금까지 안 줄 참이라고 그러면 별도 계약에서 임원 계약서를 쓰되 해당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보수라고 명확하게 계약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니. 그런 문제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3천만 원 회사 인테리어 싹 바꾸기로 했어. 돈 주고 나서 생에서 끊어달라니까 인테리어업자가 뭐라 그래요? 부가세 10%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부가세법 통칭에는 3천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나눠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업자가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3천만 원 얘기할 견적서 받을 때 부가세 별도, 뭐 부가세 포함 이 표현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런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계약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계약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생각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례 2처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임원도 이제 나중에 퇴직금을 주니까 연봉계약할 때 퇴직금 빼고 연봉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줄 생각을 하는 게 서로한테 유익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분쟁에서 몇 억이 차이 나는데 또 그 퇴임한 임원이 주식 투자자 이렇게 주식 투자자 막 망해가지고 막 돈이 막 급하게 또 필요해. 그럼 또 이제 예민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뭐 그 과정에서 또 막 뭔 일이 생길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돈이 수억이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수억 때문에 막 남편도 죽이고 보험금 달라고 막 많이 보시잖아요. 돈이 그렇게 상황을 다르게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시고 다른 거 뭐 오히려 특별한 거 현금 왜 줄 수 있다 이거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정은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뭐냐면 요때는 세배까지 퇴직금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도 계산할 때 소득세법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19에서 소급 3년 급여로 세배 한도 계산하게 돼 있고요. 요때 2배는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로 한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소득세법은 딱 불변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직한 임원이 생겼다. 그럼 첫 번째, 정관을 딱 꺼내놓고 거기에 적힌 대로 데이터 뽑아가지고 줄금액 계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세법 22조 있죠? 그거 딱 꺼내놓고 거기에 적힌 대로 필요한 데이터 뽑아가지고 한도 계산해요. 네. 그래서 1이 2보다 더 크면 한도 초과죠? 네, 그거 이제 근로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네. 1이 2보다 적으면 한도보다 적게 주는 거잖아요. 한도 초과 없죠? 네, 그냥 다 퇴직금인 거고. 이런 겁니다. 산수예요, 산수. 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정의 해봐가지고 정하게 된다. 요게 이제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법 22조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도랑 똑같이 주겠다, 그냥. 그럼 한도 초과 1도 안 생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 이제 20년 이후 거잖아요. 이쪽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퇴직 직전 3년 지급받은 총급의 연평균 환산으로 하게 돼 있죠? 이거 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3년이 아니고 퇴직 직전 1년 총급의 환산의 연평균 금액을 라고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를 주느냐는요, 정관에서 정한 대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할 수 있어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준다? 산정해 준다?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소수급 한도는 급여를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게 퇴직금 파일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3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퇴직 1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1년 급여만 확 높여버리면 퇴직금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거 방지하려고 너네가 퇴직금 파이 키우려고 그러면 3년 전부터 올려라.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퇴직 1년 급여만 넣고 그 2년, 3년 거는 낮으면 우리 주는 거는 높은 거로 전체 근속기간을 주는데 한도 계산은 그 3년 평균으로 잘라서 계산하니까 한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한도초가 나오죠. 그것만 시뮬레이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 유의하시고 이게 얼마를 주는 거 정할 때 이제 그런 관계만 좀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한도대로 준다라고 정할지 달리 정할지 그 의사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임원 퇴직금 지급료도 A4용지 2장뿐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증 받으시고요. 임원 퇴직금. 공증은 효력 요건이랑 관련이 없다. 실제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점 제대로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상황별 사례. 지급할 때 퇴직금 이렇게 규정 정비해가지고 근무하시다가 이제 대표님 퇴직할 때가 됐어요. 규정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거 중간에서 패스. 자,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정관을 딱 펴서 계산해봤더니 줘야 될 금액이 30억이 나왔어요. 회사에 있는 자금을 탈탈 털어봐도 10억밖에 없어요. 대표님, 저 정관에 30억인데 돈이 10억밖에 없는데 이거 10억 퇴직금 주고 나면 직원들 그려줄 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래? 그러면 나 그 포기할란다. 안 받아도 돼? 나 상속받은 것도 좀 있고 그동안 부동산 사는 거 많아서 연금도 충분히 나오니까 퇴직금 30억 그거 안 받아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되죠. 지급시기 의제 걸립니다. 억울하잖아요. 퇴직금 받지도 못했는데 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 재무제표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정관상 지급할 의무가 30억이 있는데 이걸 대표님 포기해 줬잖아요. 그럼 뭐 생기는 거예요? 채무 면제이익 생기는 거죠. 30억 채무 면제 입금사리. 물론 이제 중고로 보고 이제 하니까 송금사님 조정은 되겠지만 세금은 또 내야 되고요. 복잡하게 얽힙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 안 받아도 돼 라고 하시면 되고 다시 주청 열고 퇴직금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를 해야죠. 안 받을 거니까 지금으로 없애는 작업을 해야죠. 주청 한번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주청 여셔야 됩니다. 어려워져서 지금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주청 결의를 열어서 직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그런 결의를 하셔야 된다. 이게 현명한 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가지금이 있는 케이스예요. 돈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하고 가지금 상환 받으면 되는 건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금하고 가지금하고 이제 상기하는 분개만 한 거죠. 그죠? 분개만 하면 이제 까딱 잘못하면 분개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웃으시는군요. 유머를 합시고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시금 요건 이배로 송금 부산입된 거예요. 보세요. 퇴직금 30억인데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근데 대표님 가지금이 30억이 있는 거예요. 이거랑 상계 처리만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송금 요건 보셨잖아요.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 요건이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대표님한테 당연히 주머니 열어보세요. 딱 열어보니까 30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고 우리 분개만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시금 요건 2배죠. 물리 해석하면. 조사 과정에서 일시금 요건 2배로 송금부산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해가지고 조사 심판에서 그냥 실질과,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정말 예외적인 실질과세 원칙.
실제 지급하지 않았지만 받을 채권이랑 상계 처리한 건데 중고랑 진비 없는 거지. 이 시급 요건 위배가 아니다라고 심판에서 이긴 사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이렇게 분개만 할지 이것도 못 믿었겠다 그러면 뭐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든 뭐 부동산으로 지급하든 이런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 최근에 한 군데는 못했어요. 새가슴이라. 그래서 조금 자금 모이면 중환산 하는 거로. 아까 그래서 12월에 하는 거야. 아까 아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자금료가 생겨서 그때 하기로 했어요. 진단서 3개월짜리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시금 요건이 그만큼 무서운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원이잖아요. 원래 이제 임원은 근태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분이잖아요. 근데 연금에 들어갔어요? 그럼 근태법을 지켜야 될까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유권 해석들은 다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노동부 해석은.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중간상수 사유 보셨잖아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3개월 치료잖아요. 근데 근태법은 몇 개월이에요? 근태법은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 요건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임원인데, 은행에서 이제 뭐 챙기금 가입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대표님도 연금으로 정관에 3배 돼 있는데, 1배가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병줄 해당이 돼가지고 퇴직금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10억이야. 근데 이제, 9억이라고 할게요. 9억이에요. 근데 1배는 들어가 있으니까 3억은 연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6억은 이제 회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퇴직연금 그 지급을 청구를 하면 은행에서 해줄까요? 우리 3개월 치료 요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걸 보고 판단하겠죠. 안 해줘요. 웃겨요, 은행들이. 근태법은 6개월 이상의 치료인 거고, 근데 진단서가 예를 들면 5개월 나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일단 이거 2배잖아요. 그리고 의료비 질조건, 이거 진짜 큰 병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연봉의 12.5%를 의료비로 써야 되는데, 연봉이 한 3억 되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3이요. 3,600, 거의 4천만 원 돈을 의료비로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은행에 들어간 연금을 뭐 임원 거를 연금 규약을 뭐 변경시해가지고 제외시키게 하시든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은행이 값이다 보니까 값이다 보니까 못하죠. 심한 데는요, 저 투자업체인데요, 대출이 좀 많아요. 부동산 투자하느라 대출이 많은데 대출 연장신사하는데 은행에서 딱 금액을 지정해줘요.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 퇴직금 5억 납입하라고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액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5억 찍으라는 거예요. 네, 찍어야 돼요. 저는 하시면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거예요?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이제 그런 뭐 실적 이런 이제 왜냐면 금융기관 이런 거는 은행이든 뭐 보험사든 증권사든 다 실적 압박을 받거든요. 이 지점장 목이 날아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지방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적이 안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이런 차이점이 그러니까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에 들어가 있으면 근태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또 추가적인 의무가 생길 수 있고요. 들은 얘기긴 한데 세무상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는 합니다. 우리가 아까 3개월 치료 그걸로 했는데 세무서에서 의료비 지출 요건 연금 들어가 있는 회사 지출 요건 확인해가지고 안 되니까 가지금 처분한 사례도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임원 퇴직연금 가입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은행에서 압박을 되는 것 때문에 한도 계산은 퇴직할 때 하고
수립할 때는 안 하는 게 그런 대표님의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저 촛불에 그러니까 연봉 초과 그거는 진짜 그거는 세금들이 근거 규정도 없이 전공을 그 이제 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퇴직연금 제도가 근태법상에 있는 제도고 그 임원한테는 임의로 준 거잖아요. 선택하면 가입할 수 있고.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전혀 이거 황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상속세를 생각하면 답이 180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원퇴직금 못 들 것 같으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10억인데 세부담이 11%야. 이건 대단한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이 대단한 소득의 전제는 뭐냐면, 대표가 퇴직하는 시점을 선택해서 퇴직하고 노후자금으로 쓸 때의 가정이죠. 그 가정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고 주총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선택할 때만 퇴직이에요? 사고로 대표님이 돌아가셔도 퇴직 사유가 되죠. 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정하고 설계를 하고 해피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상속의 계시로 인한 퇴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선택한 퇴직이 아니고 재산도 퇴직금 받은 거는 은퇴 대표님의 퇴직소득이고 세금도 적게 계산하지만 이 상속의 계시로 인한 퇴직은 대표님의 퇴직소득이 아니고 누구의 소득이 돼요? 네, 상속인의 간주 상속재산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50%를 내야 되는 채권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을 가정하면 퇴직금 리키가지고 세금 10몇억 받는데 세금 10% 내고 노후자금으로 쓰시는 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대한민국 누진세 구조도 어떤 경우도 판을 내놔야 되는 나라인데. 그죠? 상속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빠 회사의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30억 아빠 퇴직금이 있어. 그럼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없으면 아버지 개인 상속 재산에서 빠지는 건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간주상 30억이 개인 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15억 상속세를 본인이 내야 되는 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속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규정은 돼 있고. 상속세법을 바꿔야죠. 아, 네. 근데 상속세법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편법밖에 없습니다. 네. 퇴직금은 편법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에서 간주 상속세에서 빼고 이제 상속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세 관점에서 이제 상속 결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 상속세에서 누락이다 해서 추징을 하겠죠. 그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를 우리는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밖에 없죠. 정관에 이렇게 돼 있겠죠. 임원퇴직금 지급은 별도로 주총 특별규례 정한 별도 임원퇴직금 지급에 응한다라고 정관에 위임을 시켜놓고 위임 받아서 따로 결의해가지고 규정을 우리는 안 만들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컨설팅 하는 분들이 규정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두껍게 책으로 만들어주죠. 다 막 간이 찍어놓고 막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네. 그런 걸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른 규정이랑 달리 임원퇴직금 서면 결의서를 해가지고 따로 그거만 따로 결의를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됐다. 상속인들이 있는 게 불리하다 그러면 그거 찢어버려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아니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폐기하는 결의를 따로 하나 해놓든가. 진짜로. 그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발견해서 이거 퇴직금 누락이다. 사실 우리가 폐기하는 결의를 했네. 이게 제가 못 보여드렸네 하고. 그건 진짜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에 하얀 종이가 아니라
죽기 한 3, 4년 전에 폐기한 결의로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때 진짜로 그렇게 하나 해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세요. 지금. 그래야 이제 상속 개시될 때. 근데 사고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건 사고니까. 도전보다는 낫잖아. 근데 문서 감정을 하거든, 그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폐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제 지금 해놓는 게 필요한 거니까. 급조해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법인들이 매년 인감을 막 수시를 떼어놓더라고요. 다들 중저임원 거. 그래서 나중에는 국세청에 이제 감정팀이 있으니까 맞아요. 감정을 하니까 옛날 건지 아닌지를 감정하는 다 감정해. 있으니까 네. 인감 그 문서를 수시를 이제 만들어 날짜만 이제 안 적어놓는. 그 이제 언제 정의냐 이런 거 국세청에서 포렌식 검사를 하잖아요. 그걸 예전에 국가에서 의뢰했는데 지금 국세청 내부에 그 조직 뒀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25년이잖아요. 2020년께 뭐 잘못된 게 발견이 됐어. 지금 해가지고 치유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2020년 거를 바꿔서 깨놔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종이로 20년 날짜로 해놓게 되면 그때 종이랑 색깔이 틀릴 거 아니에요. 한 5, 6년 되면 종이 약간 틀려요. 그때 이제 그 종이를 갖다 주면 다른 20년 종이는 다 누런데 이거는 흐렇잖아요. 지금 종이를 갖다 이제 가짜로 만든 게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왜 이렇게 보관 상태가 좋지? 막 계속 딴청을 한다. 그러면 포렌식 하면 바로 걸리는 거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종이도 막 옛날 거 보관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네. 22년부터 모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빌려주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 장당 1,000만 원씩만 받을게요 제가. 이런 규정 A4 2장이잖아요. 이게 입고권에서 몇 억 왔다 갔다 하는데 1,000만 원이 아까워요? 안 아깝죠. 네. 저 홍대 앞에 문방구에도 파는 데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이슈가 생기면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